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을 시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사회에서 해소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드리고요. 그 민원이 현실성이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상 공론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형식에 그치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생긴다 이거죠. 공직사회가 아직까지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악성 민원이 생기지 않나.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만 너무 그 사람의 신상 정보까지 털어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너무 좀 이기적이지 않나. 당장에 내가 불편한데 왜 해결 안 해주냐 하는, 마치 그 사람의 탓인 양 그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 사회적으로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 사례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사람이 뭐 접근을 금지하다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마이너스적인 적용을 해서 뭔가 취업에 조금 어려움을 주든지 법적으로 처벌을 좀 강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거리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며칠 전 김포시청의 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건 공무원의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의무만큼 누려야 할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KBS 열린 토론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점화된 악성 민원 문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 논의까지 이어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박중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우숙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신하나 직장갑질 119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 5일이죠. 김포시 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좀 법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이제 신하나 변호사가 설명해 주실 텐데 먼저 박 위원장님께서는 뭐 어떤 사건이었고 지금 이 여파가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성격인가요? 이게 이제 그 포트홀 그 공사로 인해서 주차선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막고 포트홀 공사를 진행 중에 네. 차량이 정체된다고 항의성 민원이 이제 오면서 그 공무원의 신상을 인터넷 포털 카페에 올리면서 신상이 공개되고 다음 날 계속 이제 담당자에게 항의성 전화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민원이고 또 차량 파손으로 인해서 그 포털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접수된 그 민원이 60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공직사회 분위기는 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고요. 무력감을 느끼고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그런 분위기라서 공무원 노조에서도 1월 18일 날 대통령실 앞에서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합은 공동행동도 벌여나가기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간략하게 관련 이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신하나 변호사께서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로 파임 현상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차하는 차량들의 정체가 있었고 다음 뭔가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원이 제기됐고 또 어떻게 대응을 했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겠거든요. 네, 그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2년도에 임용이 되어서 1년 반 동안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보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이 부서는 도로 파손과 정체에 관련한 민원이 많은 부서였기 때문에 야근도 굉장히 많았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기피 부서로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당 공무원이 2월 29일 밤에 이제 김포 한강로 강화 방면에서 진행된 포톨 긴급 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항의 민원에 많이 시달려 왔는데요. 네. 좀 재밌는 거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사 때문에 길이 막힌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이제 편도 3차로 중에서 2개 차로를 통제를 했고 이것 때문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니까 이에 불만을 품은 운전자들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거예요. 네. 근데 글을 올리면서 댓글에 이 해당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글을 쓴 분들이 이제 그 허위 사실도 약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을 잡고 싶다는 등 아니면 그 공무원이 승인한 공사이고 지금은 퇴근을 했다. 약간 이런 부연 설명을 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휴일이었던 그 다음 날에도 이제 도로 재난 상황을 맡은 담당자와 부서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다. 뭐 쓰레기 같은 공무원, 시공사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글들이 계속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게시글들의 건당 조회수가 3,000, 4,000 막 이렇게 다다르기까지 이르렀는데요. 결국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화 민원이 많이 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는지 결국 3월 5일 정오에 이제 한 승용차 안에서 해당 공무원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사건 수사 관련 내용도 이 민원이 여러 다발성 민원이 원인이 돼서 숨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나요? 현재 그 수사는 이제 지난 13일에 김포시장이 직접 이제 고발장을 제출을 한 상태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곧 수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곧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 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이제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 게시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제 적시를 해서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좀 실추시켰다는 죄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뭐 약간 그 해당 공무원의 어떤 굉장히 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욕적 표현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협박과 이제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으로 보면 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그만큼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방금 전에 이제 신하나 변호사의 설명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은 공사라는 것은 뭐 도로 파임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상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적절한 대응 조치, 실제로 이것을 정상적인 민원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대응 조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세 번째는 신한호 변호사가 사실이 아닌 내용도 올라갔다. 그 이야기는 가짜 뉴스까지 등장했다는 것인데,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주는 메시지, 결과상으로 어떤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말 살벌하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우리 국민들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그 직업으로서죠. 이제 공무원이 그 아마 그 도로 공사를 한다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튼 어떤 지금 문제된 상태를 보수하고 좀 더 이용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과정에 이제 불편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됐겠죠. 네. 그럼 민원에 대해서 발생이 됐으면 그걸 갖고 공무원들한테 왜 이런 민원이 되는지를 따지고 거기에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을 텐데 그걸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듯이 그걸 신상을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을 수 없었으면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되는가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사회적 메시지를 물으시니까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어쩌다 발생된 사건이라 해서 사건에 대한 전말을 갖고 이 사건을 우리가 따지는 것도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 여러분이 정말 또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민원, 악성 민원, 학부모 등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원들이 아주 집단 행동을 크게 벌인 일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비단 어떤 사람들 또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이번 이제 가해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기가 좀 불편하고 자기가 문제시되는 거를 좀 더 참거나 아니면 그걸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풀어갈 생각을 안 하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누군가한테 그거를 전가시키고 그 사람을 거의 이제 파멸로 내모는 그런 점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이어져 이런 일들이 터지고 이런 우리 사회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주 살벌이라는 말 그대로 살벌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선생님 이런 게 파행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선 위원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공무원이 이 도로 파임 공사의 담당자였다고 하는데 이 공무원이 그러면은 해야 되는 도로 파임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은 이제 철저히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주어진 업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해야 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고 네. 오히려 안 했을 때 조직에서 본인이 이제 업무 태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그 효과를 떠나서 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해야 되는 공사를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당 공무원의 적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있는데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상을 올려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이거는 위법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좀 공무원 집단에서도 좀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민원이라는 게 물론 여기도 홈페이지나 전화가 왔지만 이번 경우는 좀 외부에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또 이제 시작이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처리하기가 조금 더 처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보호할 수 있는 기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일찍 적용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네.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번에 좀 충격적인 것은 박 위원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도로공사하고 있으면 좋아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는 도로공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분은 나쁠 뿐이지만 도로공사 하는구나 오늘 좀 막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걸 막 공격적으로 내가 지나가는 내 차가 지나가는데 공사를 왜 해? 이런 식의 접근이 일어나는 상황이 왜 연출이 되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빈번하게 흔하게 또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그 포토는 이게 빈번하게 많이 생기면 그걸 이제 도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민원이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차량이 적재된다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면 그 파손된 차량을 배상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그동안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거기 목살 나오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유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일하는 직원도 이 사건을 보고 다음날 바로 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만큼 그 직원이 일을 자기가 또 다 맡아야 되니까 옆에 있는 직원까지도 하는데 그 차량이 좀 밀린다고 해서 조금 참으면 될 텐데 너무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 좀 더 서로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신 변호사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가 또 파여 있으면 왜 빨리 공사 안 하냐고 민원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번의 경우처럼 도로 파였는데 내가 차가 지나가는데 공사를 해서 상당히 출근길이 또는 퇴근길이 또는 어디로 가는 길이 굉장히 막힌다. 그럼 이게 양립할 수 있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민원이고요. 만약에 해당 공사를 하지 않아서 만약 그 도로의 부실이나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지자체는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해당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공사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양립 가능한 민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괜히 두 가지 모두를 다 겪어야 되는 어떤 억울한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민원이든 아니든 민원자 개인이 판단했을 때 그 불편함을 뭐 해당 기관에 호소할 수 있거나 따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원 아니겠습니까? 예. 민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걸 우리가 그러면 이건 정말 민원으로 도저히 분류해 줄 수 없는 악성 민원이다 또는 불법 민원이다.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마 유사 이제 사례라든가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매뉴얼을 두고 그 민원에 대해서 이제 성격을 구분하고 또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든가라는 그런 식의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죄송합니다만 말씀 도중에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을 한다면 누구나 불만 있는 것을 이제 그 해당 담당하고 있는 이제 지금은 공무원 문제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걸 밝힐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절차에 따른다 한다면 그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민원 처리라가 되는데 문제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이 그 민원의 원인이 되는 그 문제를 자기가 경험한 걸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그 문제의 당사자인 해당 공무원을 위해하거나 문제를 이번처럼 이제 만드는 경우가 된다 한다면 그것이 이제 악성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신 변호사님 지금 직장갑질 119에 계시니까 물론 이 직장에는 공무원 조직도 포함이 될 겁니다. 직장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악성 민원하면 어떤 사례일까요? 우리가 민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제도가 있으면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불편 사항이 있으면 또 신고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당한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민원이고 그게 정상적인데 제대로 안 되면은 그건 분명히 좀 따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경우라도 상대방의 해당 공무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또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집기를 던지거나 그건 안 될 텐데 어떤 게 주로 악성 민원의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직장갑질 119에도 굉장히 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그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메일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소위 악성 민원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인 민원 안에 들긴 하지만 그 정도가 약간 사회 통념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폭언과 폭행을 동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성 민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직장갑질 119가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 처리가 직장 내 괴롭힘하고 연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팀원에게 민원을 이렇게 미룬다거나 민원 처리 같은 것들을 아니면 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로 이렇게 뭐 보낸다거나 약간 민원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고 심하게 힐난한다거나 이런 직장 내 괴롭힘하고 연계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것 역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 의원께는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민원인들의 위법 행위 실제 통계상으로 수치로는 어느 정도 숫자고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관리가 되는 추세입니까? 네, 행안부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2018년에는 3만 8천 건 정도에서 2019년에는 3만 8천 건, 2020년에는 4만 6천 건, 2021년에는 5만 한 2천 건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원 자체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소위 고충 민원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고충 민원이 늘어나면서 또 이게 고충 민원이 모두 악성 민원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함께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로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2021년에는 5만 건이 넘었고 2022년에는 좀 줄어들었지만 4만 건이 넘는데 2018년 좀 더 이전 시간과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그동안 직장갑질 119가 됐던 시민단체나 또는 정부 내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도 있을 테고 지금 박중배 위원장께서 계시는 이런 데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텐데 안 줄어들고 계속 늘어나는 거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90년대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좀 이런 중앙 집권적인 행정 행태를 좀 개선하고자 민간의 좀 경영 기법을 좀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좀 탈피하고 우리가 절차상의 간소화나 주민 요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이제 하고자 공공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안도 복잡해지고 국민의 권리 의식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공공 갈등이나 구축 민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구축 민원도 처리 결과에 불복함으로써 고질 민원이나 특이 민원 이런 반복 민원과 같이 악성 민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다양하고 복잡해진 민원 그리고 이제 국민 의식의 향상 또 이런 공무원의 대응 태도나 환경 민원인의 개인적인 이제 요인들이 맞물려서 민원 해결이 더 어려워지게 되고 이제 이게 악성 민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해소되지 않고 계속 다음 차례로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네. 그런 성격도 있다는 말씀인데 교수님. 예, 앞서 선우 의원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민원 전체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악성 민원이 크게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거기 한 가지 더 보태는 제 의견을 좀 밝힌다면요. 네, 말씀 계속하시고요. 민원인들 스스로가 그만큼 좀 겪는 어려운 현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새 정치권에도 대통령서부터 아니면 지금 선거 와중에 누구나 쓰는 표현이 민생이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삶 자체가 팍팍해진다는 얘기일 거고요. 팍팍해진다는 얘기는 아마 자기가 그러니까 경기상의 문제든 아니면 또 사회 구조의 여러 가지 상황이 예전 같지가 않다 보니까 그만큼 뭐가 좀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린 것 속에서 뭔가 부딪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큰 불만을 터뜨리지 않아도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주위 삶 자체가 굉장히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이를테면 차량 그러니까 도로 이용하는데 자기가 좀 갈 시간에 막힌다 불편 생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분노로 아니면 바로 누군가한테 이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폭언 폭력까지 나타나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그만큼 민원을 양산하게끔 만드는 그런 네. 좀 사회 구조의 현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런 사회적 현상도 있다. 근데 사회적 현상 가지고 그걸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말 심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준으로 놔둬서는 안 될 텐데 저는 박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박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래도 그동안 공무원 노조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아니 이런 부분들에서 내부의 제도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대응 방안,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있지 않았을까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가 여러 사례를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여러 사례를 갖고 왔는데 네. 전부 흉기를 들고 들어와요. 흉기를 들고 들어오거나 직기를 던지거나 칼, 도끼 이런 것까지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선은 관공서에 올 때 이제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해서 흉기를 못 들고 하고 민원과의 가림막을 설치해서 차단해서 이렇게 폭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민원 응대 매뉴얼이 바뀌면서 4~5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게 폭언을 하면 중지시키고 녹음을 한다 이렇게 하고 부서장에 보고하고 더 심하면 이제 112에 신고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폭행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고요. 바디캡을 우리가 착용하고 있지만은 다 이런 게 사고 이후에 증거 수집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노조에서도 계속 법률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법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자치단체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처벌 조항을 넣으면 자치단체장도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텐데 강제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항상 좀 뒷전으로 밀리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네, 상당히 흉기를 가지고 온다면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인데 신 변호사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래도 아까 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좀
고압적인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도 있었어요. 그리고 웬만큼 이 일반인들이 요청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상당히 좀 우리가 이런 학습 능력이라든지 전반적인 민도가 올라갔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처리될 텐데 그게 아니라 흉기를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쪽에서는 이 법적인 대응을 더 강조해야 되는 상황에 이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뭡니까? 그렇게 되는 원인이라고 굳이 찝어보자면 어쨌든 그 민원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그 성실도는 저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이런 곳들에 이렇게 질의를 넣어보면 항상 답변들도 성실하게 달아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저도 이제 공직사회랑 여러 곳에서 일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뭐 법원이나 검찰이나 네. 이런 곳들과 일을 하지만 아직도 권위적인 부분들이 남아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민 업무를 하는 곳들은 굉장히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민원인들의 마음에는 이 너무 빨리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금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내 이야기를 더 들어주지 않을까.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그 인정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것에 대한 신뢰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 보상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여기서 민원을 많이 넣고 우리가 실력 행사를 하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선례가 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나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에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좀 더 누군가를 찾게 되고 내가 윗사람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원의 또 악성 민원의 성격을 보면은 하급자는 해결을 못할 거다. 그러면 뭐 대표자 나와라. 구청장 나와라.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또 그리고 오죽도 절박했으면은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우리가 감안을 해서 뭔가 좀 정해진 절차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면 더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요즘의 시스템이. 소위 이제 민원이 발생되는 좀 양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뭐 민원 과정에서 소통에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제도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제 뭐 민원인의 성격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좀 왕왕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위 좀 강약약강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이제 뭐 누구 내려와 이랬는데 정말 내려오면은 되게 온순해지고 그렇게 소리를 안 지르신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요즘은 현장에서도 이제 그 매뉴얼대로 뭐 이제 아무리 그걸 불러도 안 되게끔 계속 고지를 하면 정말 30분, 1시간 이렇게 고지를 하면 이제 그분들도 알아듣고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시는데 오히려 이거를 한두 번 이제 해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소문이 나고 뭐 이제 나는 이래서 이랬다라는 것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면서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왜 저 구청에서 내주는데 우리 구청은 안 되냐.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더 상태를 악화시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제 현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그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이거를 그다음부터 공무원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뭐 서울에 있는 120 콜센터, 응답소, 그다음 구청장에 바란다, 시장에 바란다 다 올리는 거예요. 네. 똑같은 민원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신고하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다음부터 공무원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집계를 이렇게 해보니까 특정 민원 한두 명이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더라고요. 올리면 100건씩 20건씩 올려버리는 거예요.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사례는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뭐 처벌이 가능합니까? 뭐 신문고를 이용한다든지 계속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도 만약에 한 사람이 몇 건 이상을 올리거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은 악성 민원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시스템상으로 차단을 해버려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응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신 변호사께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주 명료하게 또는 파격적으로 그런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상황에서 정상적인 도로 파임 공사를 하지 말라고 막 다발성으로 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 것이냐,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또 하나가 이제 신상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신상이 보호돼야 되는 관련법도 있을 텐데, 이거 신상을 공개해서 무슨 어떤 이유입니까? 창피를 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의 내용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누군가 사람을 이 부각을 시켜서 접근을 하고 또 민원에 이런 포장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SNS 사회라 그러나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자기 의사를 이제 알리고 전파시키기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제 여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뻑하면은 신상 털고 또 자기 문제 있으면 그 하다못해 연예인서부터 누구 이런 이제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가 문제 삼으려는 사람들을 그런 하나의 공간에 올려놓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한테 크게 애를 먹게 하거나 아니면 그걸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개인정보는 바로 그 필요에 따라서만 이용하도록 되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이번 경우에도 아마 이 민원인이 이런 내용을 이제 법적인 사항을 모르고 그거를 이제 널리 이 개인정보 그 피해 공무원 정보를 알리고서 사후적으로 이제 법적인 조치를 받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내용도 좀 두루 제대로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무원노조 대변인께서 이제 얘기하신 것에 제가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이, 이를테면 그 교원이나 공무원이나 일종의 이제 서비스 일을 하시는 건데, 달리 민간 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감정 노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다 해서 그 법이 마련되고, 그래서 그 법 지위에 따라서 이를테면 어디 고객센터라든가 상담원한테 뭔가를 문의하게 되면 그 방송상으로 ARS로 해가지고 이러한 법으로 이를테면 그 지금 이 일로 이런 감정적인 아니면 그 괴롭힘에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주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후적인 제재도 뭐 좀 필요한 건 강구해야 되지만은 이런 일들이 빈발한다 한다면 사전적으로 국민들한테 이걸 조심시키도록 하는 그런 뭔가의 절차랄까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강구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다시 우리가 주제로 와서 물론 일반인들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민원을 받는 공무원과 관련해서 신 변호사님, 이게 이번 김포시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의 사례에서도 있듯이 이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해당 뭐 사망하신 공무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좌표 찍기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신상을 공개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공격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행위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기관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돼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 하나로 개인정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또 예외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웬만한 공공기관이나 이제 시나 이런 곳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조직도가 전부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 해당 공무원의 이름과 이제 뭐 개인 휴대폰까지는 아니고 그 유선 연락처까지 다 사무실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까지는 전부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도 해당 부서의 이제 이름과 이제 직장 전화번호로 공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너무 공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의 개인 출퇴근 기록, 관용 차량 이용 기록, 뭐 초과 근무 기록, 출장 기록, 뭐 한 달에 5번 이상 출장 나간 공무원 전체 다 명단을 내라고 한 자치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다 보냅니다.
자, 이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사람이 국민권익위에 있는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자,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 신사에 관한 공무원 신사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너무 과다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정보 공개 신청을 전자 파일 문서로 이렇게 받으면 공짜예요.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대량으로 신청을 하고,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도면이나 복사용지 한 장에 200원을 받는데 전자 파일을 만약에 유료로 하면 가격을 올리면 너무 과도하게 신청을 안 할 텐데 과도하게 신청하는 바람에 행정적인 낭비가 상당히 심합니다. 선 의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상 공개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일단 한번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한번 공개가 되면 인터넷상에서 이게 또 재생산되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홈페이지에는 이제 다행히 메일 주소 같은 건 이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뭐 예를 들면 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알아내서 또 그 가족이나 이제 뭐 자녀, 학교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많고, 이제 가족의 직장이나 뭐 자녀 학교까지 알려짐으로 인해서 휴대전화 번호 변경, 뭐 이사, 휴학, 또 뭐 휴직이나 심지어 사직을 하시는 경우까지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런 논의가 될 때 한꺼번에 안전장치나 이것들이 어디까지 과연 그러니까 공개가 돼야 되는가. 예를 들면은 뭐 공무원을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그걸 요청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이 아까 그 박 대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보를 요청할 때 일반 국민에게까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국민의 알 권리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네. 어디까지 이거를 도대체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조금 마련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 변호사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오늘 뭐 주로 이제 악성 민원의 폐해, 특히 이제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정상적인 민원이야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해당 공무원과 접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인 누구이고 또 그 사람의 번호는 무엇이고 담당 업무는 무엇인가 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 나왔던 신상을 공개해서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마지막에 또 아까 제가 이 김포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여쭤봤던 것이 가짜 정보, 가짜 뉴스까지 올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가능한 일 아닌가요? 저희가 민원을 올렸다거나 약간 뭐 가짜 뉴스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형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형벌 규정에 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만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의 것들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그러니까 사실이 다른 내용을 적시해서 굉장히 좀 명예를 실추시켰다. 내지는 모욕스러운 표현을 했다. 약간 이런 것들은 좀 해당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것 외의 것들은 사실 어떤 법령의 포섭으로 이렇게 형벌 조항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누구 말대로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선의를 가지고 하는 민원자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악성을 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충분한 처벌이나 조치를 취하기는 지금 현 상태로는 쉬운 일이 아니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떤 형벌 조항에 포섭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선 의원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아까 박 대변인께서 가져오신 그 차트를 한 번 더 올려주시고, 우리가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앞쪽에 잠깐만 들고 계시면 화면으로 보이니까요. 지금 이 사례만 하더라도 2018년부터 한두 사례가 아닙니다. 붉은 표시로 붉은 글씨로 표시가 된 것은 상당히 또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번 내리실 때 됩니다. 김포 이 공무원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지자체에서 앞다투어서 조치를 강하게 취하겠다. 또 공무원 사회에 지금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데, 그럼 뭐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뭐 행안부에서도 악성민원 TF를 꾸려서 이제 뭐 이런 공무원들 관련법도 개선을 해야 되고 뭐 이제 대처 방안도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사실상 사후 처방문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게 좀 접근이 가능하다는 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무슨 내용인가 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답답하시게 할 텐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대응은 무엇일지를 집중적으로 좀 2부에서는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관련 내용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6169님. 담당자가 처한 상황과 고민을 상부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악성 민원이 발생한다면 해당 공무원 혼자 오롯이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악성 민원에 대한 시장이나 지자체장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8855님. 먼저 고인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이용하며 불편을 겪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설도로공사가 아닌 도로보수공사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차량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에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4765님. 저는 덤프트럭 불법 주정차를 몇 개월째 신고하고 있지만 그대로입니다. 처음부터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점점 자주 지속적으로 제기하게 되는 거죠.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도 이해해줘야 합니다. 222님. 자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 처우와 법이 문제라고 봅니다. 민원인의 폭행에 맞서면 쌍방폭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자기 방어권이 공무원에게도 보장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9196님. 악성 민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나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해주셨고요. 인내하는 곰돌이님.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고 빠른 처리를 재촉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상 정보까지 공개해서 조롱하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건 도가 지나칩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인내심이 바닥나고 인권까지 무시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씁쓸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보는 악성 민원 실태와 문제점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는 선우숙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신하나 직장갑질 119 변호사,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박중배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악성 민원의 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격이 어떻고 신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봤는데 2부에서는 그러면 좀 실효성 있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든 민원이 아닙니다. 악성 민원입니다. 사회적 노력, 대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숙 연구위원께 여쭤봐야 될 게 이번 사건 이후 이게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될 텐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악성 민원 대응 TF를 꾸렸다고 합니다. 자, 뭐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대응 조치가 없었던 건 아닐 텐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크게는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사항을 좀 발부를 하고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큰 두 줄기로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도 이제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한 대처 방안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반드시 이제 논의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관련법의 개선, 시행 의무화나 이런 강화에 대한 논의, 또 두 번째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기관 책임의 강화를 위한 어떤 방안의 마련.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좀 저연차 공무원들의 직무 배치 시에 이제 근무 연수나 직급을 고려하는 방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좀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 행정을 통해서 좀 해결하려는 노력과 이를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는 방안.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법이나 제도 규정이 이제 실제로 시행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제도가 있는가 말고 실제로 얼마나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좀 정기적인 실태 조사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 대변인께 제가 어떤 질문 드릴지는 예상이 되시죠. 지금 선우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구절절히 옳거든요. 네. 왜 지금까지 이거 안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게 뭐 민원 처리법이 개정이 되고 매뉴얼이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는 잘 적응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악성 민원을 한번 당하고 나면 그 직원은 하루 종일 일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나서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치료비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걸 대응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법에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를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인데 민원처리법에도 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서 강하게 처벌한다. 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고 단지 공무원들한테 좀 더 참으라는 식이나 아니면 그 대응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혹시 이 지자체장이나 또 이 우리 선출직을 보면 대체로 유권자들, 주민이고 또 민원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의식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자체가 되면서 이제 선거의 표를 의식하잖아요.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친절을 강요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찾아가면 우선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현재 이 악성 민원 방지에서 청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안전요원이나 청원경찰 이런 걸 배치를 해달라 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공무원 사회가 여직원들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60%가 넘었고요. 향후 5년 안에는 80%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동주민센터에는 남자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려 해도 법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민원처리법에 근거가 없고 지자체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7개 구에서 네. 57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 34개 동에 청원경찰을 배치 시행을 하는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에도 요구를 하고 해봤지만 이 예산 편성 근거가 없으니까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주민센터에 안전요원을 다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가 되거든요. 네.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빨리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공무원 악성 민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정상적인 민원이야 당연히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또 해결책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데 교수님, 이거 이제 이 자칫 위협받을 수도 있는 물리적 위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된다고 박종배 대변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도 보면 경찰들이 몸에 촬영할 수 있는 장치 보디캠을 장착하는 경우들이 거의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뭐 녹음기나 또 보디캠 보급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보급되고 장착을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면은 좀 또 일반 이제 문제되는 민원이 아닌 또 공무원을 여러 민원이든 아니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일반 주민이든 국민들한테는 좀 살벌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이제 표신하는 형태. 그러니까 사실 아까 악성민원에 보면은 그것이 전체 민원 중에서도 일부고 또 그것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좀 빈발되어지는 그런 말 그대로 좀 우리가 문제시해야 될 악성 민원이 굉장히 좀 제한돼 있다 한다면은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뭐 이렇게 민원 상대의 공무원들이 다 어떤 복장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장치를 갖춘다라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반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위화감이라든가 좀 분위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앞서 부산이라든가 좀 그 해당 공무원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그거를 더 넓혀가지고 이런 이제 위해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식의 여건을 확보하는 거는 좀 지나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손호 박사님 정부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에 대응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이런 신체적 위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미 공직 응대 매뉴얼에 이런 부분이 들어있고요. 네. 민원처리법의 4조에도 사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희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보다 공무원들은 민원처리법의 4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좀 한 단계 일반 고객 응대자들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나은 어떤 법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가령 민원을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 이런 민원인을 퇴거 조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법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비용이나 상황의 문제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 변호사님. 법에는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누가 위해를 가하는 악성 민원자가 있는데 누가 퇴거를 조치할 거며 누가 결정을 할 거며 결과적으로는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아까 녹음기나 보디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게 증거 수집을 위한 목적인 것이잖아요. 증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일선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 법적 조치를 고소 고발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더 큰 민원에 맞닥뜨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 지자체 이런 기관들에서 좀 그런 고소 고발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도 아까 이제 민원 처리 관련된 법령을 저도 좀 찾아봤는데 법 자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퇴거 조치도 가능하고 또 담당자의 분리, 업무 일시적 중단, 치료, 상담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해서 고소 고발 손해배상에 대한 지원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강제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은 또 없지 아니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게 됩니다. 뭔가 좋은 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오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는데 정작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연결이 잘 안 된다. 네. 신 변호사님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이번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김포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법적 처벌의 대상 피의자가 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소속 부서로 전화를 해서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하신 분들은 이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신 분들은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것들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호 박사님 이번에 정부 TF 대응에도 이런 법적인 대응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면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에 모인 TF이기 때문에 이 법적 대응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이제 현재 있는 사실은 이제 그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이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실현할 거냐의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또 아까 조금 말씀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기관장들이 시장이나 이런
구청장들이 사실은 민원인 악성 민원인도 내 그 표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오히려 잘 처리함으로써 이제 오히려 일반 민원인들과 그 본인들의 조직에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또 올바른 행정 서비스를 또 받게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또 좀 기여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충배 대변인께서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보실 텐데 실제로 이런 것이 법적 대응에 들어가면 좀 실효적인 실질적인 처벌 판결이 내려지나요? 일각에서는 법원이 뭐 민원자의 경우에는 좀 눈 감아주는 경향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처음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 민원인분이 공무원한테 치하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실제로 구속이 되면 내가 그 출소를 하면 보복을 하겠다. 다시 또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노동조합이 나서거나 기관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구속도 되고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개인이 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전담 부서나 전담 팀을 만들어서 이게 악성면이다 하면 그 부서로 넘겨서 그 부서에서 법률적인 대응과 모든 뒤 절차를 다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그 개인은 또 개인에 대한 뭐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도 법에는 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지금 최근에 5년 미만 입직 공무원들이 한 해에 1만 3천 명씩 1만 4천 명씩 나가고 있어요. 엄청난 네. 숫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년 미만 통계 자료도 발표했던데 입사한 지 10년 기간의 직원들이 작년도에 17,000명이 그만뒀더라고요. 더 많은 공무원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낮은 임금도 있지만은 악성 민원이 두 번째입니다. 네. 그만큼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만 되는데 이걸 차일피일 미루고 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이제 오늘 행안부에서 TF팀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노조 3개 단체와 오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의에서도 우리가 전담부서 신설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했고요. 향후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과 더 소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악성민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예산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이런 조직의 문제. 아까도 이제 우리 박충배 대변인께서 차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뭐 2018년의 사례부터 이야기하면 그 전인들 없었겠습니까? 그 전인들 없었겠습니까? 정상적인 민원도 있겠지만 이 악성 민원이 노출 안 된 것도 뭐 상당 건수가 될 겁니다. 아까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도. 이걸 왜 이렇게 방치를 했을까요? 그동안 뭐 이건 이전 정부 더 이전 정부부터의 사례일 텐데 우리가 조직에서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정성인데 이것마저도 떠나는 공무원 사회의 이 불안정성이 대두될 정도면 왜 그동안 조치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악성 민원이 이제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환기 그러니까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비단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교원도 언급했고 더 일반적인 서비스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인권을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는 점이 좀 계속된 좀 후진적인 좀 풍토가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것이 이제 이를테면 공직사회에서는 오늘 다루는 이런 악성 민원을 갖고 이를테면 그 일을 담당한 공직자인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이제 자기 이 불만이나 문제를 풀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런 이제 함부로 행동하는 이제 지나친 행동까지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엄연한 하나의 인권이 있고 인격체로서 좀 존중받아야 된다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상대하는 그런 이제 민원인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동이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여기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바로 이제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는 상급 이제 기관에서 그만큼 하위 공무원들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이를테면 위해하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권리나 인격을 좀 보장할 수 있고
사전 예방이든 이런 문제 있으면 사후적으로 좀 치유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감수성 있게 좀 우리가 제도는 이제 나름대로 갖춰있지만 그걸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산 확보라든가 아니면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인력 투입이라든가 그런 점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법과 현실이 이렇게 괴리된 오늘의 문제를 확인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일하는 사람, 네. 지금 공직 안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좀 더 그들의 어떤 그 권리라든가 그들의 어떤 신상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국민이나 아니면 그 상급자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공무원도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좀 빈번하게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오해가 없기를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민원은 정상적인 민원은 얼마든지 해야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선진적 행정 사회이고 또 민원이 제도적으로 정책될 수 있는 사회인데 바로 악성 민원입니다. 자,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다 보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또 너덜너덜해지는 공황 상태가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정말 힘듭니다. 상급자에게 국장님 힘듭니다. 과장님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뭐 불이익을 당합니까? 뭐 승진할 때 뭐 그것도 못 참고 말이야. 그 정도는 견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MZ 세대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이제 관리자 분들의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나고요. 밑에 직원들은 조금 눈치는 봅니다. 내가 이 민원을 부딪히면 내가 일 못하는 직원으로 찍힐까? 이런 우려도 있고 또 내 평가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 끙끙 이렇게 앓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지금 상당히 악성 민원으로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많아요. 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자체에서 학교에 이제 심리 상담 교사가 있듯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에서만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주고 또 정기적으로 우울감, 스트레스, 불안감 이거를 건강검진 정신적인 부분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이제 협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선우 박사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어떤 감정 노동자의 상황인 공무원들이 물론 모든 분들은 아닐 겁니다만 적지 않은 숫자가 있을 텐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은 폭언, 폭행, 협박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 심리상담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좀 더 획기적으로 전폭적으로 작동이 되었는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또 학대 운영된다라고 이번에 대책으로 나왔는데 뭐 이걸 어떤 식으로 확대해야 또 전문가시니까 이게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2023년에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에서 진행한 심리상담이 거점센터를 포함해서 1,350회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도 포함이 돼 있긴 한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는 이런 상담센터가 있더라도 이게 예를 들면 유급 휴가 같은 게 같이 주어져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연차를 써가면서 심리 상담을 가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무료 지원도 중요하지만 유급 휴가나 연차를 좀 부여해서 충분히 이런 거에 갈 수 있는 그것도 근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는데 이제 공무원 심리 상담센터는 열었지만 뭐 개인 연차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위치도 굉장히 멀고 이러면 또 주말에는 안 열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있지만 나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심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상담센터로서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신변호사께서는 직장갑질 119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정작 이런 악성 민원을 당한 분들이 왔을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또 어떤 해결책을 가장 많이들 요구하고 원하시는지요? 이런 민원에 있어서 가장 괴롭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거나 너무 집요한 괴롭힘의 어떤 표현들을 마주했을 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결국 신체적 손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 효율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업무에서 자기 효능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통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가장 뭐 저희한테 요구하신다고 저희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원하시는 거는 상부에서 적절하게 커트해주거나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 네. 이것을 가장 많이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임기응변식보다는 합리적인 대응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오늘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이 자칫 저도 악성 민원자였던 건 아닌가. 제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끝으로 30초 이내로 뭐 완전하게 완벽하게 뿌리 뽑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악성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병훈 교수님부터요. 저는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 논의에서 첫 번째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좀 인권을 우리 민원하는 사람, 공무원을 상대하는 사람 모든 국민이 좀 그 인식할 수 있게끔 이번 일을 좀 그렇게 새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악성 민원이 문제니까 전담하는 조직, 전담하는 좀 단위가 각 지자체별로 좀 구성되는 게 필요하겠고 그건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그런 노력이 좀 바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 박중배 대표님께서는요. 예, 우리 민원인을 대상으로 그 행정 서비스를 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행정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직사 여성 비율이 증가하며 이것이 정부가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사적 영역의 서비스와 동일시하면서 행정 서비스와 민간 고객 응대 서비스가 같은 것이냐. 공무원이 행한 행정 서비스에 민원 응대 서비스 평가를 집어넣어 지표를 삼는 등 평가를 하기 시작하며 마치 민원인이 권력관계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변질돼 버린 게 악성 민원의 증가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당신의 소중한 가족처럼 대해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참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역지사지, 영어에서는 상대방의 신을 신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아주 절실하게 와닿는 그런 또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신 변호사께서는요. 제가 법원을 많이 다니는데 악성 민원들이 가장 많은 곳이 법원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의외로 법원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 소지품에 대해서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요. 또 들어가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이제 과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즉시 창원 경찰이 나와서 말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권위적으로 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부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업무들을 수행하면서도 민원 처리를 하면서도 이런 악성 민원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우숙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기관장 명의의 이제 고소 고발 강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서 약간 법적으로 이제 조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이를 통해서 약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시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자신의 업무를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정말 민원인이든 또는 민원을 받는 공무원이든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지 못한지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을 통해서 더 한 걸음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의 첫 단추가 되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 농객 여러분이 토론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